갈륨 가격 400% 폭등. 단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소나기에 쥐고 조이기 시작하자 강대국들은 무릎을 꿇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3개월 뒤 중국 갈륨 광산이 채산성 악화로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미 폐반도체에서 갈륨을 95% 이상 되살리는 기술을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미국이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과 10년 계약을 맺겠다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전쟁을 혼자 이겼습니까? 그 전에 잠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코번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민간 싱크탱크 글로벌 리소스 인텔리전스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전략광물 안보 분석가로 일한 지 올해로 꼭 25년이 됩니다.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핵심 광물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역임했고 히토리와 갈륨, 인듐, 게르마늄 같은 핵심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연구하는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25년을 살아온 사람, 그것이 저 브래드 코번이었습니다. 갈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이 금속은 상온에서 손 위에 올려놓으면 체온만으로도 녹아내릴 만큼 녹는 점이 낮습니다. 생김새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금속이 없으면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핵심 반도체가 멈춥니다. 군용 레이더와 위성통신 장비가 눈을 감습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방향을 잃습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흐르는 전기 신호 한가운데에 갈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속을 두고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갈륨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곧 21세기 패권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이 말을 브리핑룸에서, 강연장에서, 학술지 논문에서 수백 번도 더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있는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이 도시의 새벽은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아래는 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의자에 앉아 모니터 2개를 동시에 켭니다. 왼쪽 화면에는 중국 국영 매체의 최신 기사들을, 오른쪽 화면에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전날 광물 가격 데이터를 펼쳐놓습니다. 두 화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날은 비교적 평온합니다.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날은 그날 하루가 길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지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긴 날들을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집중이 됐으니까요. 안 내린다는 제가 새벽부터 사무실로 나가는 것을 25년 동안 한 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생긴 여유인데도 저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크리스마스 아침에도 새벽 5시에 모니터를 켰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말한다는 것이 제 25년 경력을 관통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쓴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연구 보고서가 200편이 넘고 아프리카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남미 칠레의 리튬 염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광구,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히토류 광산까지 40개국 현장을 직접 발로 밟았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광산 입구에서도 에어컨이 빵빵한 펜타곤 브리핑룸에서도 저는 항상 같은 언어로 말했습니다. 숫자, 통계, 데이터, 그것이 제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깊이 키워왔습니다. 전략광물 게임의 진짜 플레이어는 중국과 미국 단 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끼어들기도 하고 유럽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판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결국 두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이
제 오랜 분석 틀이었습니다. 저는 그 틀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략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쥔다거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세계의 게임판을 뒤집는다거나 하는 역할을 한국에서 기대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부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 어딘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편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시 제 솔직한 시각이었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워싱턴 DC의 거의 모든 전략 분석가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자원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 코르크보드에는 지금도 낡은 사진 몇 장이 핀으로 꽂혀 있습니다. 콩고 광산 입구에서 찍은 사진,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새하얀 소금 호수 앞에서 찍은 사진, 카자흐스탄 스텝지대의 광활한 우라늄 광구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워싱턴 DC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나는 40개국을 다닌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진들 사이에 서울이 찍힌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무지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후배 연구원 제이크 모리스는 당시 32살이었습니다. 저보다 20년 늦게 이 분야에 들어온 친구인데 직관이 날카롭고 데이터 분석 속도가 유난히 빠른 녀석이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에서 자원공학 박사를 받은 뒤 저희 팀에 합류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제이크를 아꼈습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려는 눈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제이크가 노트북을 들고 제 방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번 박사님, 한국 갈륨 관련 보도가 요즘 이상하게 없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은 죄다 떠드는데 한국만 조용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한 거겠지. 별거 없어. 그때 제이크의 표정이 살짝 굳었던 것을 나중에야 기억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 그것이 저를 지금도 부끄럽게 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한 새벽 모니터 앞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여름은 습합니다. 포토맥 강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도시 전체를 뜨겁게 감싸는 계절입니다. 2023년 여름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날씨만이 아니라 국제정세도 숨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해 7월 초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펜타곤으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준비한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갈륨, 전 세계 생산량의 94%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금속. 그 숫자를 브리핑할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장성들이 그 숫자 앞에서 표정을 굳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심각하다. 대안이 없다. 그래도 당장은 어쩔 수 없다. 브리핑룸에는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합참 소속 전략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륨 없이는 반도체가 없고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무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운용하는 레이더 시스템과 위성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이 모두 중국산 갈륨으로 만들어집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 익숙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같은 경고를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고하는 사람이었지 막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계가 늘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면서 한 장성이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코번 박사,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당신은 알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매일 밤 잠 못 들게 합니다. 장성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중국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저의 일상은 언제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루틴, 주 3회 진행하는 팀 내부 브리핑,
격주로 올리는 핵심 광물 시황 보고서. 안 내린다는 제가 저녁 식탁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며 타박을 놓기도 했습니다. 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생긴 여유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일 속에 파묻혀 산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가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세계를 지켜보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린다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결코 말리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나도록 그 믿음을 지켜보아 왔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데이터 하나에서였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가 갈륨 관련 기사를 하루에 하나씩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미미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25년간 이 화면을 들여다본 사람의 눈에는 그 미묘한 변화가 폭풍 전야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뭔가 큰 것이 오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직감을 제이크에게도 찰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날은 일찍 나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커피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오른쪽 모니터에서 속보 알람이 울렸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전면 통제한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멈췄습니다. 잔이 책상 위에서 살짝 기울었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경고해온 그 시나리오가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원 무기화의 본격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갈륨 가격 폭등, 반도체 공급망 마비, 방산업체 납기 지연,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건설 차질, 군용통신 장비 생산 중단,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그림들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새벽이 오늘부터 전혀 다른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30분 후 제이크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코번 박사님 보셨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보고 있었어. 지금 당장 팀 전체 소집해줘. 오늘 하루 길어질 것 같아. 제이크가 나가자마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 싱크탱크에는 긴급 자문 요청이 33건 들어왔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미국 반도체 기업, 일본 소재 회사, 대만 제조업체, 심지어 캐나다 정부 관계자까지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들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단기적 대안은 없습니다. 중국이 10년을 준비한 카드입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입안이 썼습니다. 내가 10년 전부터 경고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더니 저는 그날 밤 11시까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략 광물 분석가가 그날 처음으로 답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받아 일제히 분석 기사를 쏟아내는 와중에 한국 언론의 반응이 유독 조용했습니다. 패닉이 없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성명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현저히 짧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충격을 감당할 준비도 안 돼 있구나.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겠지. 그것이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갈륨 가격이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이후 48시간 만에 30%가 올랐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60%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제가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해 놓았던 수치를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방산업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브래드, 우리 레이더 납기 6개월 연기됩니다. 대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어디서 갈륨을 구해야 합니까?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못하고 이메일 창을 닫았습니다. 제이크는 그 무렵부터 한국 관련 자료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엔 제이크의 과도한 성실함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이크가 어느 날 들고 온 자료에는 흥미로운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2022년부터 폐반도체와 발광 다이오드에서 갈륨을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 특허를 조용히 출원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원 건수가 적지 않았고 기술 수준도 단순한 초기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코번 박사님,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아직 아닌 것 같아. 실험실 수준이겠지. 대량 생산과는 거리가 멀어. 그 순간에 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실험실 수준이겠지. 저는 그렇게 또 한국을 작게 봤습니다. 제이크는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들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제이크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사님을 설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의 직관을 2번이나 무시했구나. 중국의 수출 통제가 발표된 지 2달이 지났을 때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무겁다 못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갈륨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긴급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팽팽했습니다. 이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린다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에 살이 빠졌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잠도 줄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무언가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개의 위기를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아주 작은 정보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갈륨 수출 통제 발표 이후 오히려 광물 자립화 투자를 전격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규모가 34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34조 원. 이게 실수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제이크를 불렀습니다. 이 숫자 지금 당장 확인해봐. 제이크는 30분 뒤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정부 예산까지 합치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의자에서 등을 떼고 허리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등이 곧게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새 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제이크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갈륨 관련 자료 전부 모아줘. 논문, 특허, 정부 문서, 언론 보도 가릴 것 없이 전부. 지금 당장. 제이크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자리로 돌아가더니 사흘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며 자료를 긁어모았습니다. 그 자료들이 제 책상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앞에 놓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면 팔수록 황당한 사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발표 이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2년 갈륨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기록들, 폐반도체에서 갈륨을 추출하는 공정 특허 출원 내역들, 국내 소재 기업들의 조용하고 꾸준한 연구개발 확대 흔적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들을 따라가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몰랐을까? 데이터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내 분석 틀 안에 없었으니까요. 제이크가 그 와중에 한마디 했습니다. 박사님, 중국이 갑자기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갈륨 수출 통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보도들은 유달리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향해 이것 봐라, 너희는 이제 끝이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공격성에서 이상한 역설을 읽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직접 겨냥한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뜻이 아닐까?
두려움이 없으면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중국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중국 관영 매체의 공격적인 보도에서 처음으로 감지했습니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며칠째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 한국 갈륨 관련 독립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싱크탱크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제 이름을 걸고 쓰는 독립 연구였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초안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에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해법을 이미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글로벌 리소스 인텔리전스의 대표 찰스 헌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찰스는 나이 60을 넘긴 노련한 인물로 이 업계에서 30년 이상 싱크탱크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보다 관계를 중시했고 데이터보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항상 먼저 파악했습니다. 제가 싱크탱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동시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더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한국 이야기는 빼. 우리 투자자들이 싫어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싱크탱크를 후원하는 일부 광물 관련 로비 그룹이 한국의 부상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존 공급망 구조가 흔들리면 그들의 이해관계도 흔들리니까요. 저는 찰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찰스, 이건 진실의 문제입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찰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의 문제야, 브래드. 진실은 돈이 안 돼. 우리는 진실을 파는 곳이 아니라 분석을 파는 곳이야.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늘 그렇듯 조용히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진실을 말해왔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저도 그 시스템 안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데이터는 흘려보내고 제 틀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온 건 아닐까? 한국을 작게 본 것도 중국과 미국만 보려 한 것도 어쩌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세상을 봐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 질문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에너지부 담당자에게 비공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기존 공급망 재편 계획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사위원 중 중국 광물 산업과 연계된 인물이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광물 로비스트들로부터 압박성 이메일도 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사방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서랍에 보고서 파일을 집어넣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을, 숫자가 아니라 실제를. 25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 대신 현장을 보러 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서울행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고 기대는 내가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 린다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린다가 책에서 눈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 이번엔 정말 달라. 실패가 쌓이는 동안 저를 조용히 지켜보던 제이크가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와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몰래 모은 한국 현장 취재 자료입니다. 직접 연락해서 받아낸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국 소재 기업의 갈륨 재활용 공정 사진들과 회수율 데이터, 그리고 정부 연구기관의 내부 발표 자료 일부였습니다.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에요. 박사님, 양산 공정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이크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25년 경력이 한 후배의 봉투 하나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브래드, 데이터가 내 예상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가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야. 30년도 더 된 그 말이 그날 밤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새벽 3시까지 혼자 사무실에 앉아 갈륨 가격 추이 차트를 처음부터 다시 그렸습니다. 모든 가정을 지우고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발표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중국 내 갈륨 광산들이 하나둘 채산성 악화를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륨 가격이 400% 폭등했는데 왜 광산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까? 수출이 막혔으니까요. 내수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휘두른 칼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전략소재 세미나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정재훈 박사였습니다. 갈륨 재활용 기술과 대체 공급망 구축을 1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눈빛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허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세미나 휴식 시간에 정재훈 박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갈륨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재훈 박사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글자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 검토 중이 아니고 준비 중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재훈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코번 박사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익숙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선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단순한 자국 홍보로 듣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뒤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재훈 박사의 눈에는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해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었습니다. 정재훈 박사는 저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데이터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폐반도체에서 추출한 갈륨 회수율, 민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정제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미국과 협력 가능한 공급망 설계도. 저는 세미나가 끝난 뒤 정재훈 박사와 근처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가 2잔, 3잔이 됐습니다. 밖에는 워싱턴 DC의 여름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소나기가 그치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서 처음으로 내 사무실 밖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모니터로 보던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날 비로소 느꼈습니다. 자리를 파하며 명함을 주고받을 때 정재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셔야 믿으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저를 정확히 꿰뚫어 본 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서울 방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찰스에게는 이미 알린 상태였습니다. 이 출장은 싱크탱크 이름 없이 갑니다. 독립연구자 자격입니다. 찰스의 얼굴이 굳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3주 동안 저는 한국 갈륨 관련 논문 40편 이상을 독파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들으려면 언어부터 조금이라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몇 마디를 연습하면서 저는 뭔가 중요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재훈 박사와 화상 미팅을 10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방문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경기도 소재 갈륨 재활용 기업 현장 방문, 정부 연구기관 브리핑, 한국 측 공급망 협력 논의. 그 일정표를 출력해서 형광펜으로 빼곡히 표시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 경력 25년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수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캐리어를 싸면서 저는 연구 자료들을 하나씩 꼼꼼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코르크보드에 핀으로 꽂혀있던 사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콩고, 칠레, 카자흐스탄, 펜타곤. 그 사진들 옆에 이제 서울이 추가될 것이었습니다. 린다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그리고 잊지 말고 제대로 봐요. 눈만 가지 말고 마음도 가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볼 거야.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저 공항 자체의 분위기에 먼저 압도됐습니다. 질서와 속도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고 직원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혼잡도 없었습니다. 미소는 따뜻했고 안내는 정확했습니다. 세계 50개국 이상의 공항을 다닌 저에게
인천공항은 그것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공항 하나에도 이런 공을 들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앞으로 보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재훈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정재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코번 박사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잠이 깼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정재훈 박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소재 기업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 크지 않은 땅에 빼곡히 들어찬 산업시설들, 그 사이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 산, 강. 이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70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그 풍경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차창에 살짝 손을 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을까? 정재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재훈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실이 됐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재훈 박사가 공장장을 소개해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공장장은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시는 것마다 질문 마음껏 하세요. 숨기는 것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과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폐발광 다이오드와 폐반도체가 들어오는 라인, 분리공정, 정제공정, 최종 갈륨 추출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온도도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쇳내와 약품 냄새가 미묘하게 섞인 공기 속에서 기계들이 규칙적이고 단단한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 공정을 천천히 따라 걸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폐기물 투입량 대비 갈륨 회수량은 얼마입니까? 정제 순도는 몇 %입니까? 공정 온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담당 연구원들은 질문 하나하나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대답이 아니라 매일 이 공정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공장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젊었습니다. 30대 초중반의 얼굴들이 자신의 공정을 설명할 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그 눈빛 안에 또렷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저는 그 눈빛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공장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수율 95.3%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3번 썼습니다. 95.3%. 실험실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장에서 양산 중인 공정에서 나온 실제 데이터였습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것에서 다시 꺼내면 됩니다. 그것이 95.3%였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수치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오랫동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노트를 들고 서 있는 제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제이크에게 지금 당장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야. 내가 틀렸어. 미안해. 그 말을 목구멍에서 삼키며 저는 공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략광물 분석가가 공장 안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저는 정재훈 박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왜 세상에 알리지 않은 겁니까? 정재훈 박사가 답했습니다.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비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다 되고 나서 알리면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세게 쳤습니다. 알릴 필요가 없었다. 준비가 더 중요했다. 저는 25년 동안 보고서를 쓰고 브리핑을 하면서 세상에 알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위기의 해답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부 연구기관 브리핑 자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일본, 캐나다와 갈륨 대체 공급망 협약을 체결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논의도 이미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략 광물 전문가가 이 게임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늦었는지. 그날 저녁 정재훈 박사가 삼겹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자리한 연기 자욱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기가 석쇠 위에서 지글거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가 어우러진 그 공간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정재훈 박사가 손수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는 밥 먹으면서 합니다. 배가 부르면 마음도 열리거든요. 저는 소주잔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훈 박사가 고기를 집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사과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작게 봤습니다. 오랫동안 제 분석 틀에 한국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정재훈 박사는 잠시 고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코번 박사님, 지금 알면 됩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깊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소주를 2병 비웠습니다. 정재훈 박사는 한국의 소재 산업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연구소의 박봉을 감수하며 10년을 버텨온 연구자들의 이야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기술 특허를 하나씩 쌓아온 이야기, 위기가 닥쳤을 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뭉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빛이 넘쳤습니다. 한강 너머로 수많은 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켜놓은 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로 긴급 메모를 보냈습니다. 제이크에게, 그리고 에너지부 담당자에게. 메모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워싱턴 DC에서 날아온 연락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찰스 헌트로부터였습니다. 문자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돌아와. 그 보고서 쓰지 마. 법적 조치 검토 중이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갈륨 관련 미국 협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히토류 전면 수출 제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간접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한국 정부 일부에서도 민감한 데이터 공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압박이 몰려왔습니다. 찰스의 위협, 중국의 압박, 흔들리는 한국 내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 천장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압박이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한국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증거라는 것.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불빛들의 편이다. 두렵지 않다. 다음 날 아침 정재훈 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하나씩 말하는 동안 정재훈 박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번 박사님, 우리는 이미 각오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런 압박에 익숙합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위협 앞에서 물러서는 대신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전쟁도 겪고 빈곤도 겪고 분단의 고통도 겪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나라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련돼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찰스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25년짜리 경력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선택이었습니다. 독립연구자 자격으로 한국의 갈륨 자립화 전략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의원실에 직접 연락해 한국과의 전략광물 협력을 공식 의제로 올릴 것을 촉구하는 브리핑 자료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훈 박사에게 이 결정을 전했습니다. 정재훈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됩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등이 곧게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보고서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구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막으려는 모든 힘에 맞서는 공동의 선언이었습니다. 찰스에게 최종 거부 의사를 전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찰스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후회할 거야. 넌 이 업계에서 끝이야.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 후회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늦게 본 것에 대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결정을 내린 밤이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브래드 코번, 정재훈. 저는 그 표지를 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용기를 느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잠든 것은 서울에서의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콩고도 칠레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가득한 꿈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2024년 초였습니다. 72시간 만에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지가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갈륨 통제의 해답은 한국에 있었다. 그 문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디펜스 뉴스,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상원군사위원회 의원실 담당자가 연락했습니다. 코번 박사님, 이런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략광물 협력 협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정부가 한국과 갈륨 공급망 협력을 포함한 10년 장기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 34조 원. 중국이 틀어막으려 했던 바로 그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무기로 꺼내든 칼이 한국의 손에서 방패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약 체결식 현장에 참관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박수를 먼저 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미국 관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정재훈 박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사람들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정재훈 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10년의 준비, 숱한 밤들, 수많은 의심과 압박들, 그것들이 그 한 번의 웃음 속에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다. 계약 체결 이후 파급 효과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과 영국 반도체 연구기관이 한국 기술진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일본도 별도 협력 채널을 서둘러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연구기관에서도 한국 소재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뒤늦게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연구소 소장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코번 박사님,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모두 한국을 너무 늦게 봤습니다. 중국 내 갈륨 광산들은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줄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막혀 내수 시장에 쌓이는 물량, 떨어지는 채산성, 하나둘 문을 닫는 광산들.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무기로 꺼내든 칼이 자기 손을 깊이 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보다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제이크가 도산 광산 현황 보고서를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공동 보고서가 상원 공식 참고 자료로 정식 채택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이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봤어. 수고했어. 제이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서울 가기로 결심했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냈습니다. 그 조용함이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의 갈륨 공급망 모델은 이후 국제표준 논의의 핵심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보고서에서 한국을 전략광물 자립화 선도 국가로 공식 명명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처음 손에 넣었을 때 10년 전 제가 썼던 보고서를 꺼내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자원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땅속에서 금속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쓴 것에서 다시 살려내는 기술,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전략, 그리고 소리 높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완성해내는 태도,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전국 각지의 소재 기업들이 이 생태계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공급망의 핵심 링크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한국의 진짜 강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뭉치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일제 강점기를 버티게 했고 전쟁을 이겨내게 했고 잿더미에서 경제 기적을 만들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원 전쟁에서도 그 힘이 다시 한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글로벌 리소스 인텔리전스를 나와 독립연구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기관 이름은 아시아 전략광물연구소입니다. 정재훈 박사가 공동 설립자로 함께했습니다. 기관 설립 취지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서구의 시각이 아니라 현장의 시각으로 자원 안보를 본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오래전 교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짜 공부는 데이터가 예상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시작된다고. 저는 그 공부를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설립 첫날 정재훈 박사가 새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사무실 코르크보드에는 사진 한 장을 먼저 핀으로 꽂았습니다. 경기도 공장에서 95.3%라고 적힌 모니터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한국이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데이터 뒤에 있는 땀과 집념과 오랜 준비. 25년 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늦게 배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도 겪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자원 전쟁의 해답을 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아버님 세대가 피와 땀으로 쌓아놓은 토대 위에 지금의 젊은 연구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봤던 그 젊은 얼굴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그 눈빛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언젠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간 거야.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이 아직 다 모르고 있을 뿐이야.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세상에 알려줘야겠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야. 린다도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갈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해내는 나라,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이 스스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나라, 강대국이 포기한 자리에서 혼자 해답을 찾아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는
나라는 가장 크게 떠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조용히, 가장 오랫동안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